프로펠러가 있는 추진 동력 장치부로 나뉜다. 감응어뢰는 자기감응신관과 음양감응신관 두 가지로 나뉜다. 자기감응신관은 송신자기장에서 자기장을 내보내고 목표물에 도달한 자기장은 다시 반사되어 나온다. 이를 탐지부의 센서가 감지를 하면 폭발하는 원리이다. 음양감응신관은 센서에서 음파를 내보내고 돌아오는 음파를 감지하여 폭발하는 원리이다. 전문적이어서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어뢰는 앞부분의 센서가 중요하다는 요지인 것 같다. 대잠수함 전 전문가이고 미국에서 한 30년 이상을 미 해군의 대잠수함 작전에 대한 자문을 해주고 기술적인 평가들을 하는 그런 영역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 잠수함에서 그 초계함을 일단 탐지하고 추적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근데 탐지해서 그 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추적한 뒤 하다가 발사한 그 어뢰가 또다시 그 초계함을 또 탐지하고 추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정작 그 초계함 바로 밑에서 여기 초계함 밑이라는 것을 또 탐지해서 또 여기서 판단해가지고 지금은 폭발시켜야 된다는 그런 신호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과정이 대단히 어렵다는 게 이제 안수명 박사님의 요지고. 즉, 안 박사는 어뢰는 음파와 자기장이라는 두 개의 센서에만 의존한다고 하고, 백령도와 같은 서해 조건에서는 탐지 음파와 소음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수중 탐지나 추적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안 박사를 만났을 때 그런 차이를 구분하는 기술은 미 해군도 없다고 하면서, 만약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에 의한 폭침이면 북한의 해군력이 세계 최강이라는 반증인데 왜 북한이 아니라고 했겠느냐라고 말했다. 또 다른 폭발의 증거로는 백색 흡착 물질이 있다. 천안함 선체에서 그리고 수거된 어뢰에서 시편을 채취하고 또 수중 폭발용 소형 수조에서 폭발 실험을 한 후 시편을 채취해서 분석을 한다. 세 곳 모두에서 비결정성 알루미늄 산화물이 검출됐다. 그러므로 흰색의 분말은 수중 폭약의 폭발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학적인 설명이란 건 알겠지만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물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흡착 하얀 가루 안에 물 성분이 존재하느냐 없느냐. 만약에 어뢰가 폭발을 했다면 순간적으로 그 일대는 물이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물 성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 성분이 없는 상태에서 알루미늄에 산화되어서 하얀 가루가 생겼다면 물 성분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폭발이 없었다면 자연 침전이라면 물과 함께 산화가 된 것이기 때문에 물 성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봤더니 물 성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동대 정경 박사도 그 내용을 발표를 합니다. 이거는 산화물이 아니라 수산화물이다. 물 성분이 있다. 고로 천안함 어뢰에는 폭발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 정도까지 나오니까 국방부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도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한 발 뺍니다. 그 말은 웃긴 얘기죠. 폭발이 없었다고 자인하는 것이죠. 자동차 사고의 경우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 원인을 파악하는 데 아주 유용한 도움을 준다. 천안함 사건의 경우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게 TOD 영상이다. TOD 영상이란 Thermal Observation Device에서 앞글자만을 딴 말로 적외선을 이용해서 영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빛이 없는 밤에도 사람과 물체의 위치 및 이동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2010년 3월 30일 당국은 최초로 TOD 동영상의 존재를 언급한다. 4월 1일 40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하며 더 이상의 동영상은 없습니다. 순식간에 가라앉아 한미 부분이 찍힌 동영상이 없습니다. 고 주장한다. 4월 7일 추가 공개한다. 이제는 정말로 없습니다. 5월 28일 다시 추가 동영상을 공개한다. 어제 오전 불중도 그렇고 오후 불중도 그렇고 제가 개인적으로 대변인실 찾아가서 물어봤을 때도 그렇고 대변인께서 말씀하실 때는 어제 국방부가 공개한 촬영 화면이 TOD 운용병이 찍은 첫 번째 화면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전에 찍은 화면은 전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라도 찍은 거는 TOD 운영병이 굉장히 작작이 해가지고 칭찬할 만한 운영병이라고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그 앞부분이 있는데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어서 그걸 공개를 안 했는데 뭐 굳이 원하면 또 전체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어저께 대변인께서 말씀하실 때는 앞부분은 없다. 어저께 보여준 33분 9시 33분부터 시작한 함이 첫 화면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우리는 보고서에서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했다. 200쪽을 보면 어뢰 추진체에 어떻게 폭발 후에도 일본 표기가 남아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카이스트 연력학 전문가 송태호 교수는 어뢰 폭발 시 온도 변화 연구를 통하여 폭발 시 생기는 3000도씨의 화염은 단열 팽창하면서 0.1초 만에 상온 28도씨까지 냉각되고 이 과정에서 화염이 디스크 온도를 바닷물의 수온 3도씨보다 2에서 3도씨 정도 올릴 수 있으나 폭발 시 3000도, 그리고 순간 냉각 때도 여전히 28도라면 바다의 수온 3도씨와는 분명히 차이를 보여야 할 것이다. 폭발 시 생기는 버블 효과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부분은 3000도에서 작게는 28도까지의 영역이다. 바닷물의 온도는 3도씨이다. 보고서의 주장대로라면 이 버블도 3도씨보다는 높을 것이다. TOD 영상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우선 쇠를 달구어서 340도까지 올린다. 현재 수영장 수온은 18.9도이다. TOD 카메라를 설치하고 약 349도씨 정도의 달구어진 쇠가 준비되어 있다. 뜨거운 쇠의 영향을 받은 수영장물은 온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약 349도 정도의 쇠를 4초 정도 담그었을 때 수영장 수온은 20.9도, 2도 정도 올라갔다. 단 2도의 변화에도 TOD 영상은 그 차이를 확연히 보여준다. 동일한 실험을 바다에서 해본다. 역시 달구어진 쇠를 바다에 넣어본다. 열의 변화가 있는 곳은 확연히 구분할 수 있었다. 사고 직후의 TOD 영상에는 폭발 직후임에도 주변에 수온 변화가 없다. 그러면 정말로 폭발이 없었다면 어떻게 저 큰 배가 두동강에 날 수 있었을까? 그게 폭발 없이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종희 씨는 실제로 두동강 난 배를 예측하고 군안해 본 경험이 있다고 했다. 궁금했다. 얘기를 들어보자. 그 화물 한 6,000톤을 싣고 중국에서 오는 배인데 오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암초에 이렇게 얹혔어요. 얹혔는데 배에 물이 들어오거나 아무 징후도 없어요. 배가 그런 식으로 얹히면 우리 그 어떤 규정상, 안전 규정상 해경에서는 와서 이 속에 있는 기름, 연료 잘못될 경우 그게 다 공해 요인이 되니까 그걸 다 빼요. 근데 못 빼게 하는 거예요, 선장이. 못 빼라고 그러면 강제로 총 들이다가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못 빼고 있었어요. 그 이제 저희는 이제 다이버로서 군안 회사로 해서 가서 그 밑에를 조사하니까 한 5m 바위에 이렇게 넓적한 배에 얹혀져 있더라고. 거기 찌그러지거나 이것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 위를 조사하다 보니까 배에 어떤 힘이 벌써 얹혀진 데와 떠 있는 데 간에 힘이 작용하는 거야. 바위가 조금만 낮았어도 그냥 지나갔겠지. 근데 좀 높았는데 타고 이렇게 하고 올라간 거야, 이렇게. 에? 그러고선, 자, 그러니까 물이 나갈 거 아니에요. 앞에도 화물이 있잖아. 물이 어느 정도 있을 때는 괜찮아.
많이 나가니까 요 화물칸에 있는 그 중량이 무게로 작용을 한 거예요. 얘는 이렇게 해서 물 따라 내려가고, 그죠? 이게 굉장히 튼튼하면 같이 이렇게 시소처럼 아무 의미가 없지 이게. 근데 배라는 구조는 뭐 어떤 그 아까도 얘기 중에 어떤 시소를 타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화물을 효율적으로 많이 날리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강도를 유지하지만 특별한 경우 뭐 이거를 이렇게 걸쳐놨을 때 이 배가 힘을 견뎌야 된다. 중강도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배는 무거워서 짐을 얼마 못 실어요. 자, 그러는 과정에서 자 물이 많이 들면 또 이렇게 되고 보니까 배는 멀쩡한데 그 이 구조물 중에 어떤 힘을 받았을 때 이렇게 되면 자 이건 종이에요. 자 철판도 이렇게 되면은 했다가 원위치 되면 여기 주름이 남지만 좀 오래된 배는 여기 녹이 날 거 아니에요. 녹 위에 페인트를 칠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녹장은 그 연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툭 하고 떨어져 나가. 일정한 데가 떨어져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진을 찍고 일항사를 불러서 설명을 했어요. 이게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를. 이 배는 여기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요 대칭되는 좌현 쪽에 가서 한번 확인해봐라. 똑같을 거다. 보고 와서 얼굴이 하얘졌어. 그렇대. 자, 그러면 이 배는 1시간 있다 또는 10시간 내일 오늘 밤 언제든지 이거는 부러진다. 선장한테 가서 빨리 기름 빼라고 허락을 하고 선원들 어벤던십 소위 배에서 퇴함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라. 기관실에 사람 다 빼라. 그러니까 바로 그게 그렇게 조치가 됐어요. 그래서 기름 빼는 거 보고 우리는 왔어요. 그래서 리포트를 이제 뭐 그런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럼 부러진다. 그래서 그 사람들 16시간 만에 배가 부러졌어.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보통 사람 생각할 땐 이 배가 왜 부러져? 그거 어뢰 맞았다 그럴 거야? 단순 좌초로도 배가 두 동강 날 수 있다는 사실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천안함도 지닝호와 같은 경우로 볼 수 있다는 것인가? 자, 그럼 배가 가다가 가는 방향으로 이제 어느 쪽으로 가다가 아니다 싶어서 급회전을 할 때는 뒤가 이렇게 회전하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밀리게 마련이에요. 이럴 때 바위에 올라탄 거예요. 탄 그 바위가 불과 육지에서 그 해변에서 2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때 조사를 했을 때 그 바위는 한 4.6m 수면에서 내려와 있었고 그 천안함의 그 흘수 소위 그 물에 잠긴 깊이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기서부터 더 낮게 뭐 3점 몇 m까지니까 배가 이렇게 올라탔던 거죠. 그리고 그 주변은 깊이가 뭐 9m, 10m 이렇게 내려가서 배가 걸쳐지게 하면 이렇게 됐을 거라고. 그러면서 배가 어느 배든지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항을 하다가 뭔가 모르는 어떤 상황에 휩싸여서 배가 어디에 얹혀지게 되면 그 반사적으로 큰 배든 작은 배든 엔진을 써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해요. 보통 앞이 가서 걸쳐져 있으면 배를 후진을 해갖고 급 후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배를 흔들 하면서 빠져나오게 돼요. 근데 이 경우는 중간에 받쳤기 때문에 후진을 한다고 해도 나와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후진을 반복을 해서 이렇게 흔들 하면서 이 배 전체가 올라탄 건 아니니까 이 배의 좌현측이 올라탄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빠져나와서 불과 나온 게 그 지점으로부터 2.5km 해상 마일 소위 1.4해리 1.4마일 정도 떨어진 데서 배가 이제 부러지게 되는데 시간적으로는 약 5분에서 한 7분 정도 걸렸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배 빠진 시간은 그 사람들이 공표를 했고 그 다음에 최초에 어떤 무슨 상황이 있었다는 거는 그 이제 생존자들이나 그 돌아가신 우리 장병들의 어떤 전화 기록이 끊어졌거나 뭐 이런 시간을 한 15분으로 보잖아요. 그랬으면은 15분에서 21분, 22분 사이는 5분에서 7분 사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5분에서 7분 사이면 충분히 1.4마일은 흘러갈 수 있는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거는 이제